안녕하십니까. 강경모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 중에서 대규모 인권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정부 개혁 조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전환기 정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응보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진상규명 활동은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기초적인 조치라는 점을 지난 시간에 설명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피해배상은 형사처벌과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확인된 사실과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근거로 하여 피해 사실에 상응하는 적절한 배상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전환기 정의 개념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인권 범죄를 청산하는 도구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자행되는 인권 범죄도 있고, 국가가 조직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하여 저지르는 인권 범죄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기 정의에 있어서 인권 범죄의 책임은 국가에 있고, 그에 따라 배상 책임 역시 국가가 가지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국가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자행된 인권 범죄라 할지라도 그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한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인권 범죄를 자행한 개인이 처벌되었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인권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그 책임을 가지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에 의한 국제적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전신인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PCIJ는 1927년 호르조 공장 사건으로 알려진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판결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상은 협약 위반에 대비한 필수적인 보완수단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국가는 조약 위반에 대하여 배상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법상 국가의 배상 책임은 국제인권법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인권 범죄 특성상 피해 배상에 대한 책임 역시 국가가 가지게 됩니다. 즉, 대형 인권 범죄가 발생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로 국가기관이 인권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둘째, 비국가 행위자가 인권 범죄를 자행하지만 국가의 승인, 묵인, 공모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국가기관이 비국가 행위자에게 정부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 셋째, 개인이 국가와는 무관하게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지만 그 행위가 발생한 배경 상황에서 국가 책임이 결부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는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규범들은 대부분 피해 배상에 관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의 책임 소재, 피해자의 범위, 배상 방법 등에 관하여 각 규범들은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는 2005년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즉 전쟁법의 중대한 위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배상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유엔 총회를 통해 채택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국가의 의무와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유엔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피해 배상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규모 인권 범죄는 그 특성상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평시에 혹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집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이 국가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의 가이드라인은 국제인권법과 전쟁법의 중대한 위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과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인, 법인 등도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권범죄에 대한 국가나 개인의 책임에 따라 누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결국 누가 피해자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환기 정의에서 말하는 인권범죄는 대규모로 일어나는 중요한 인권범죄로서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그 피해자가 한두 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UN 가이드라인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직접적인 표적이 되어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UN 가이드라인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이외에도 그 직계 가족이나 종속된 사람까지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피해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까지 피해자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인권범죄 피해자가 된 사람은 직접 피해자, 그의 가족은 간접 피해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U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권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의 확인, 체포, 기소 혹은 유죄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형 인권범죄 피해자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형태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특정 계층, 사회적 집단, 국적, 인종 등을 목표로 하여 강제 추방, 이주, 인종 청소 등의 인권 침해가 자행된 경우 해당 집단을 피해자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법은 집단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UN 원주민 권리 선언에서의 원주민과 아프리카 인권 헌장에서의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은 각각 해당 문서에서 권리의 주체, 즉 권리를 보유한 집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배상 역시 개인적 배상과 집단적 배상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은 모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피해자들은 어떤 피해를 근거로 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외에는 인권 피해의 유형으로서 국제인권법과 전쟁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부상, 정신적 피해, 심리적 고통, 경제적 손실, 기본권 침해를 배상의 근거가 되는 피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자신이 받은 피해와 가해자의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배상 책임을 가진 당사자가 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조치와 국가적 배상 프로그램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적인 배상 판결을 집행하고 외국의 유효한 배상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의 형태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로는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은 말 그대로 어떤 가해 행위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전적 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란 원상회복을 통해 얻는 이익을 넘어서는 부담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국 원상회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이익보다 큰 경우 금전적 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권침해가 형사재판을 통한 형벌 부과의 형태로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재심이나 감형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규범에 반하는 재판이나 유죄 확정으로 인한 전과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을 통해 법적 권리를 회복하는 것, 인권범죄의 일환으로서 진행된 부당한 재판을 통해 구금된 경우 석방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적의 회복이나 인정, 강제로 타 지역으로 이주되거나 추방된 경우 원거주지로의 복귀, 박해의 일환으로서 일자리를 빼앗긴 경우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급으로 직업을 회복하는 것 역시 원상회복입니다. 일자리 회복에 관해서
일자리에서 쫓겨난 이후부터의 급여 역시 보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권을 상실하는 형태의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재산권의 회복을 통해 원상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배상은 금전적 배상입니다. 이것은 금전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형태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전적 배상의 근거가 되는 피해 유형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 취업, 교육, 사회적 이익과 같은 기회 상실, 물질적 손실과 잠재적 수입의 손실을 포함한 수입 손실, 정신적 피해, 법률 혹은 기타 전문가의 지원, 의료 서비스,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배상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전적 배상 역시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차원의 금전적 배상은 개별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형식이 아니라 집단적 필요에 따라 재정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거주한 땅에서 강제로 쫓겨난 원주민들에게 이전에 거주하던 토지를 반환하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전에 점유하였던 것과 동일한 수준의 토지와 법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집단에 필요한 학교의 설립, 대규모 학살이 발생했던 지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 교육, 보건, 인프라 건설 계획의 수립 등이 집단적 차원의 금전적 배상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배상은 재활입니다. 재활은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 지원이나 사회적 지원을 위주로 하는 배상입니다. 의료, 심리적 지원과 법적, 사회적 서비스의 지원이 그 대상입니다. 배상으로서의 재활은 재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금전적 배상과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용 지원을 넘어서서 국가로 하여금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촉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UN 가이드라인은 만족이라는 형태의 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비금전적 형태로 정신적 피해나 존엄성, 평판의 손상을 배상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UN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만족 배상의 형태는 현재 진행 중인 인권 침해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 진실에 대한 완전한 확인과 공개, 피해자 혹은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의 존엄성, 평판, 권리를 회복시키는 사법적 판결이나 공식적인 선언, 가해자의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책임 인정을 포함한 공개적인 사죄, 인권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제재,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념이 있습니다. 마지막 배상의 형태는 재발 방지의 보장입니다. 이것은 배상의 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만 전환기 정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 정부기관 개혁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U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발 방지의 보장은 군대나 보안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민간 통제 확립,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적법 절차, 공정성과 중립성을 준수하는 민간 법원과 군사 법원의 확립, 사법부의 독립, 법 집행기관 직원들과 군대, 보안기관에 대한 인권, 국제인도법 교육, 공무원, 법 집행기관, 교정시설, 언론, 의료, 사회서비스, 군인, 기업에 대한 직업윤리교육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겪었던 인권 범죄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형태로 배상을 하게 되고 동시에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완전한 전환기 정의를 달성해서 새롭게 수립된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환기 정의를 이루기 위한 피해 배상과 정부기관 개혁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피해 배상에 관해서 중요한 점은 대규모 인권 범죄 특성상 피해자 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배상이 단순히 개별적인 금전적 배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리의 회복이나 구제, 복권, 집단적, 지역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투자 등도 배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피해 배상의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인권 범죄의 규모가 커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개별적, 집단적, 금전적 배상의 가능성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까지 전환기정의의 개념과 각 조치들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공부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는 국제인권법에서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전환기정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범죄를 청산하고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과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고민해보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북한 인권범죄에 관한 내용과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지금까지 공부했던 전환기 정의 수단을 통해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